TQQQ, FNGU, 속슬, TMF 이거 수압이자 비용이 12%나 된다는데 괜찮은 걸까요? 시뮬레이션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1배수가 100과 90을 총 3번 왔다 갔다 했다고 해볼게요. 1배수는 최종적으로 100에 도달합니다. 자, 그럼 3배 레버리지는 어떻게 될까요? 뭐 당연히 주가가 녹아내리겠죠. 무려 20%나 녹았어요. 최종적으로 81.3이 됩니다. 자, 이제 레버리지는 망한 걸까요? 아니죠. 레버리지는 1배수와 달리 더 낮은 가격에서 분할 매수할 수 있잖아. 그 녹는 과정 중에서. 그래서 평단이 훨씬 낮아질 거예요. 녹는 건 주가지 계좌가 아니란 뜻입니다. 실제로 무지성 정액 분할 매수를 했다면 1배수의 평단은 95.5, 수익률은 플러스 4.8%, 레버리지의 평단은 77.4, 수익률은 플러스 5.1%. 횡보하는 경우 변동성 끌림으로 주가가 녹아내리더라도 계좌 수익률은 더 좋아요. 일반적인 상식과는 달리 변동성 끌림은 레버리지 투자자에게 축복인 거죠. 자, 이제 수압이자를 적용해 볼게요. 한 번 이동할 때마다 2%씩 하락을 시켜서 총 6번을 더 하락하는 놈을 만들면 대략 12% 하락한다고 볼 수 있어요. 2 곱하기 6은 12. 3배가 마지막에 81.3이 됐는데 수압이자를 적용한 놈은 마지막에 72.0이 돼요. 수압이자를 적용하기 전에는 81.3, 적용한 후에는 72.0. 많이 하락했죠. 이게 1배수를 기준으로 보면 100에서 72.0이 된 거니까 거의 30%나 더 하락한 거죠. 주가가 엄청 녹은 거야. 자, 그럼 이 경우에도 더 낮은 가격에 매수할 수 있으니까 수익률이 더 좋을까? 한번 봅시다. 정액 분할 매수 평단은 72.6, 마지막 가격이 70.0이니까 수익률이 대략 마이너스 0.7%. 여기서는 손해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걱정했던 것만큼 큰 손해는 아니에요. 최종적으로 주가가 12%가 더 하락한다고 내 수익률도 12%가 더 하락하는 건 아니죠. 계좌가 4.4% 정도 하락했어요. 이것은 사실 어떠한 모습으로 행보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결과를 보여주는데요. 실제 경우를 한번 볼게요. 5월 22일 QQQ의 종가는 337.64, 약 1년 전인 2022년 4월 14일의 종가는 338.43이니까 두 값의 차이가 거의 없어요. 그렇다면 같은 기간 TQQQ는 작년 4월 14일 종가는 47, 현재 5월 22일 종가는 32.07. QQQ가 횡보하면서 제자리로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TQQQ는 무려 32%나 하락했어요. 이 마이너스 32%가 변동성 끌림만 적용된 건 아니에요. 수압, 이자, 비용까지 모두 반영된 결과입니다. 그럼 무지성 분할 매수 결과는 QQQ의 분할 매수 평단은 295.97, 수익률은 플러스 14%, TQQQ의 분할 매수 평단은 24.9, 수익률은 28.8%. 역시 3배 레버리지는 횡보장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줘요. 여기까지 보면 이런 결론이 가능해요. 횡보장에서는, 다시 말해 하락했던 지수가 다시 제자리로 회복된다는 관점에서는 변동성 끌림이나 수압, 이자, 비용 등은 무시해도 좋다. 아니, 오히려 더 좋다. 더 싸게 살 수 있으니까 계좌의 평단이 크게 떨어진다. 횡보장에서는 변동성 끌림이나 수압, 이자, 비용은 주식을 더 싸게 살 수 있는 축복이다. 은총이다. 주님의 은총이야. 횡보를 봤으니까 당연히 상승만 하는 경우도 그리고 하락만 하는 경우도 봐야겠죠. 그게 경우지. 그래야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으니까. 우린 무작정 희망회로만 돌리지 않죠. 첫 매수부터 끊임없이 오르는 경우를 한번 볼게요. 1배수가 100에서부터 시작해서 매번 10%씩 상승한다면 최종적으로 177이 됩니다. 여기서 분할 매수 평단은 131, 수익률은 플러스 35.5%, 레버리지 평단은 192, 수익률은 151.2%, 이자 비용을 적용한 레버리지 평단은 184, 수익률은 131.9%. 횡보와 마찬가지로 이자 비용을 감안하면 수익률이 좀 빠집니다. 그런데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어찌되었든 1배수보다 4배 이상 더 번 거니까. 이번에는 하락만 하는 경우 볼게요. 첫 매수부터 매번 10%씩 하락한다면 7번 하락한 후에 최종적으로 53이 되는데요. 여기서 손실률은 마이너스 25.5%, 3배 레버리지의 최종 주가는 12, 평단은 27, 손실률은 마이너스 56.3%, 이자 비용을 적용한 최종 주가는 10, 평단은 25, 손실률은 마이너스 57.3%. 역시 이자 비용을 감안하면 손실이 더 발생해요. 그런데 재밌는 점은
하락장에서는 이자 비용을 적용한 것과 적용하지 않은 것의 차이가 크지 않아요. 1.5% 정도 차이인데요. 이 역시 복리 효과죠. 하락장에서는 덜 하락하는 음의 복리 효과, 이자 비용에도 적용이 됩니다. 결론, 수압 이자 비용 무시해도 좋습니다. 횡보하더라도, 상승하더라도, 혹은 하락만 하더라도 수압 이자 비용 그 자체가 의미 있는 차이를 만들지는 못해요. 오히려 실제 사례를 적용했을 때, 즉 1년 전에 QQQ와 TQQQ를 비교해 봤을 때 그러한 수압 이자 비용과 변동성 끌림을 적용받은 TQQQ의 수익률이 더 좋은 것을 알 수 있었죠. 최종 주가는 30%나 더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변동성 끌림과 수압 이자 비용이 3배 레버리지 투자를 고민할 때 고려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레버리지 ETF를 투자할 때 고려해야 될 건 뭘까? 뭐가 문제야, say something. 레버리지 투자 시 진짜 문제는 추정하는 본주, 즉 1배수가 최소한 전고점까지라도 회복할 수 있겠냐 이겁니다. 아무리 물을 타더라도, 평단을 크게 낮추더라도 본주가 전고점을 회복 못하면 평단을 낮추는 게 아무 의미가 없겠죠. 그러니까 최소한 전고점은 회복할 만한 것에 투자해야죠. 그게 뭐죠? 지수죠. 역사는 보여줍니다. 지수는 항상 전고점을 회복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TQQQ에 투자하는 거죠. 그런데 개별 주식은 그렇지 않아요. 전고점을 회복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촉망받던 수많은 기업이 흥망성쇠를 겪더라도 지수는 언제나 회복했어요. 나아가 우상향했죠. 그런 관점에서 나스닥 지수의 3배에는 투자할 만한 거고요. 그런데 개별 주식의 3배는 좀 위험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테슬라 3배, 이런 것은 좀 위험할 수 있죠. 또 어떤 경우가 있을까? TMF? 1배수인 TLT는 언제나 박스권에 갇혀 있었어요. 언제나 새로운 박스를 만들며 그 안에서만 움직였죠. 그러니 TLT는 우상향한다고 볼 수 없는 거예요. 물론 TMF 투자자들도 우상향을 믿어서 투자하는 건 아니에요. 박스권에 갇힌다 하더라도 박스의 하단이라는 강력한 논리적 근거들이 있다면 하단에 사서 상단에 파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는 거죠. TMF와 관련된 영상은 다음에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3배 레버리지의 수압 이자 비용에 대해서 질문 주셨는데요.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